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없다, 돈을 못 모은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살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머니 트레이닝,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머니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멤버십을 시작을 합니다. 자, 멤버십이라고 해서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매달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VOD로 영상으로 또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매일 하루에 10분, 15분, 20분 정도의 짧은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의 따끔한 혼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꼭 챙겨야 될 돈 관리 놓치지 않고 매일 매주 이렇게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은 또 직접 얼굴 보고 또 소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멤버십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신혼부부의 고민 사연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된 30대 초반 부부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요. 와이프는 일반 회사를 다닙니다. 저희 합산 소득은 대략 월 650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명절 보너스 그리고 성과급 연 1,600만 원, 복리후생비 250만 원입니다. 자, 근데 궁금한 거는 이 650만 원이 비정기 지출, 비정기 소비가 포함돼서 n분의 1로 나눠서 650인지 아니면 650은 650대로 나오고 또 1850이라는 비정기 소득이 들어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만약에 포함이 안 되고 또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은 실제 이분들의 소득은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34, 32고 공무원이시라는 걸 보면 아마 650이 1,600만 원의 성과금과 그다음 복리후생비 250만 원을 녹여서 n분의 1로 나눈 값이 아닐까. 저는 현재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1억 5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 32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및 가스비가 30만 원, 62만 원 정도로 주거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내가 어쨌든 임대아파트를 거주하는 동안 내가 그냥 월세나 다른 전세를 구한 것보다 훨씬 절약되는 주거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아껴진 만큼을 빨리 모아서 내가 임대아파트를 벗어나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전기 지출은 자동차 유지비가 있는데요. 월 20만 원, 통신비는 14만 6천 원, 보험료가 26만 원, 앱 정기 구독 15,000원, 가족 관련 적금 7만 원, 부부 각각 용돈 20만 원씩 4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저축을 비용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가족 관련 적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여행 적금 넣고 있다. 그거 적금 아닙니다. 부모님 칠순 대비 적금 넣고 있다. 그거 저축 아닙니다. 자, 저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산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저축이죠. 그러면 칠순잔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 그거는 그냥 돈 모아서 소비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와, 나이스 필이죠. 자, 그 다음부터 저축이 나오게 되는데요. 청년 도약계좌와 주택 청약저축을 모두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와. 그 다음에 종신보험 45만 원. 종신보험 45만 원을 저축에 넣으신 걸 보면은 보장성이지만 저축성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러블입니다. 여러분, 보통 종신보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망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남은 유가족에게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한 번은 지급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기보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정기보험은 그 기간 동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가지만 종신보험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을 줍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을 저축성으로 가입했다? 자, 이거는 안 될 일이다. 이 보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절대로 저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고 있는 종신보험의 보험료 중에 거의 50% 이상이 사망시를 대비한 위험보험료로 나갈 거기 때문에 저축의 효과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겠죠. 45만 원을 내면서
정말 오랫동안 납입을 했다면 저축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빨리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으로만 보자면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조기에 사망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축 효과가 좀 있다는 거지 저축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연금저축계좌에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리하면 소비 200만 원, 월 저축 금액은 무려 315만 원입니다. 와, 진짜 나이스 필. 야, 그러면 남는 금액이 135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럼 진짜 저축률이 315만 원일까요? 아니면 남는 돈을 다 한다면 450만 원. 이게 약간 헷갈리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200만 원을 소비하고 남는 돈 450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 69%다 저축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분처럼 200만 원은 소비하는데 저축은 315만 원 하고 135만 원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에 넣어놓는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저축일까요? 아니면 소비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한 거는 100% 소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남는 금액을 CMA에 넣어두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써주신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도 명절을 세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200만 원 쓰고 그리고 315를 어쨌든 지금 청년 도약계좌와 주택청약과 정기적금 같은 걸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저축이 맞아요. 근데 남는 135만 원은 CMA에 넣어놓는다. 파킹 통장에 넣어놓는다. 그럼 이 돈 어디 갈까요? 바로 이 돈은 계절 지출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450만 원을 써서 저축률 69%가 아니라 결국 315만 원을 저축하는 저축률 48%가 맞습니다. 자, 48%가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48%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본인 소득의 40에서 50%는 저축해라. 그리고 현재 투자 및 저축 관련해서 현재 저축계좌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고요. 국내 주식으로 2천만 원을 투자 중이다. 금 18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연금 계좌에는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이것저것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다 챙기시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연금도 가입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주식도 하고 저축도 열심히 하신다. 자, 그런데 올해 와이프와 출산 계획이 있어서 출산하게 되면 소득도 더 줄고 주택 계획 등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소득에 비해서 줄여야 할 지출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느낌이 왔습니다. 필 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혼 살림을 하고 있는 분인데 월 생활비가 200이다. 그리고 비정기 지출로 135만 원이다. 그러면 지출은 52%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가 저축이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축 비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출산 전이고 소득이 650이라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저축을 높여보면 어떨까? 평상시에 쓰는 200만 원을 줄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CMA에 매달 넣으시는 135만 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조금 더 저축을 하시고 남는 금액으로 계절 지출을 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저축률이 한 55에서 조금 욕심낸다면 60%까지는 좀 하는 게 어떨지 좀 권유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득에 비해 지출을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느냐? 결코 적은 건 아니지만 이분들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더 노력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집을 혹시 빠르게 매매할지 아니면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서 주거 후에 안정되면 매매를 할지를 고민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야 해서 더 고민이 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자, 이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 태어난 우리나라의 자녀는 모두 어떤 조건이든 어떤 소득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2,96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잘 간과하시는데 말이죠. 0세부터 7세까지 무려 8년 동안 2,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한 20만 원, 30만 원을 8년 동안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반에 굉장히 몰아서 많은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어난 해, 그러니까 아이가 0세일 때죠.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해서 월급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힘들어요. 물론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라는 게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기간 최소한 어떻게든 육아휴직 기간을 좀 줄여서 빨리 복직하시려고 할 거죠. 그리고 아이에게 안 들어가던 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뭐 예를 들면 기저귀값, 분유값, 육아용품들 사는 비용 들어가는 거 알지만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어찌됐건 여행도 가기 어렵고 바깥에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안 들어가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없다, 돈을 못 모은다 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살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펑펑 남진 않겠죠, 육아비용.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애가 올해 태어났다 그러면 국가가 그 한 해에 1,52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도 부모급여 600만 원과 또 아동수당을 또 줍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 2세부터 8세까지는 매년 아동수당을 또 10만 원씩 줍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누적 금액이 2,96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을 쏟아붓고 있고 여러분도 평상시보다는 육아기간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얼마든지 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무조건 없다, 힘들다, 안 모인다 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저축을 그대로 두 사람이 육아휴직 안 하고 벌 때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저축분 정도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충분히 여러분 이 기간을 우리 아이 0세부터 7세까지의 정부 지원금을 힘입어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일단 자녀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다른 거는 전혀 손볼 게 없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시드머니를 빨리 모아서 미래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315만 원 저축이라는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육아로 들어가게 되면은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아이 0세부터 7세까지 정부 지원 금액의 총합을 가지고 저축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저축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인 지금 5에서 10% 정도만 저축을 조금 더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0세부터 7세까지 정부 지원 금액을 보시고요. 이 자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육아기간 동안에 녹아내서 결국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을 잘 메울 수 있을지 이 지원금을 잘 안배해서 여러분들의 재정계획을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